자, 우리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11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11번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WHO 25차 회의에서 정의한 공중보건의 정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의에서 보면은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개인위생, 개인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조직, 그다음에 뭐 사회제도 발전, 사회기구 발전, 요 노력을 통해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 보기 보시면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어서 목적에 대한 내용이겠고, 2번에 보시면 죄송해요, 목이. 전염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해서 노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문제가 조금 오류의 여지가 있는 거고, 문제를 25차 회의에서 정의한 공중보건의 목적은 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1번으로 답을 고를 때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의는을 목적은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다음 우리가 보건직 문제가 비공개 문제다 보니까 실제 오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거 오류야 그걸 찾아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우선 맞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오류여도. 그리고 문제 오류가 명확한데 문제 제기가 사실 우리 이제 공개되는 문제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오류 아니에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이 취재자가 뭘 물어보는 거지? 이걸 찾아내는 게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1번 문제가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제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그래도 1번을 골라야 되는 게 맞고, 목적은이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수정을 해서 보실게요. 목적을 묻는 문제로.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29번 이어서 볼게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중보건에서는 마지막 챕터에서 보건행정 파트에서 기획의 순서가 쭉 나왔던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문제의 인지,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뭐 상황 분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보건사업 기획, 보건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우리 이런 사업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요구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의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중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결정됐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한 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획의 순서를 묻는 거랑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설사 문제에서 만약에 보건기획이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 보기가 요런 유형이 아니라 문제인지 목표 설정, 뭐 기획 전제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면은 그냥 그거는 기획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보건사업 기획할 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 대한 거 우선순위 결정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 그 다음에 수행 평가 정답이 1번이죠. 다음 30번 문제 보실게요. 보건사업 기획 단계에서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 고려하는 것. 자, 요거 누가 제시한 거예요?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죠. 그럼 얘는 뭘 하기 위한 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정답이 2번이죠. 31번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방법 중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 앞에서 브라이언트 얘기가 나왔지만 그 내용 같은 거죠. 문제의 크기, 심각성,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까지 네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브라이언트는 요 네 가지 기준 가지고 어떻게 우선순위 결정하게 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없죠. 상대적 그 크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가지가 다 그냥 똑같은 점수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32번 보실게요. BPRS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BPR 기법, 한론과 피켓에 의해서 제시된 기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세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 문제의 크기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유병률을, 급성질환의 경우에는 발생률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항목에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고 난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계산식이 뭐예요? 계산식은 뭐예요? A, 2B 곱하기 C. 그래서 A가 뭐예요? 심각도, 문제의 크기. 그다음 B가 심각도, C가 사업의 효과성. 그래서 얘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겠죠. 가장 비중이 높게 차지되는 거죠. 자,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효과성이다 라고 해야 맞겠고, 그래서 BPRS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가면은 한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라고도 해요. BPR 기법이라고도 하고, 자, A 더하기 2B 곱하기 C 나누기 3을 한 건 전체 값을 나누기 3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 크기를 줄여준 정도예요. 그래서 크기의 의미를 뭐 그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심각도는 어떻게? 문제의 긴급성. 이런 것들 여러분 빼지 말고 보셔야 돼요.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제의 긴급성, 중증도,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 요거. 그래서 심각도에 그 사람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만 본 게 아니라 그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까지도 고려했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사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이 가능한지,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론과 피켓의 BPR 기법까지 봤고요. 다음 34번.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항목 5가지, 평가 항목 5가지. 우리가 평가에서 크게 봤던 게 서치만이 제시한 평가 기준 5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내가 다 못 외웠어도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다 뭐가 들어갔어요? 사업의 적합성, 사업량의 충족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 요렇게 사업이 다 들어갔었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서치만은 업무량 또는 노력평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그리고 성과가 충분한지, 성과의 충족량, 또 효율성,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5가지를 평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에 있는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부수적 효과, 사업의 얘네는 다 미국 공중보건협회 거. 그러면 정답은 나와 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건 안 넣었구나.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5가지는 다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얘네도 빈출까지는 아니지만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는 문제예요. 정답 3번. 다음 35번 문제 잠깐만. 그치, 뭐 안 했죠, 제가?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이거 안 하고 갔네. 33번 볼게요. 보건사업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구체성. 스페시픽 해야 된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스페시픽 해야 되고요. 측정성, 측정 가능해야 된다.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리저너블 해야 된다. 라는 거. 효율성 어때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목표에서 효율성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마트 5가지 기준,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하고,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어프로프리에이트, 적합해야 된다.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된다. 리저너블,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타임, 기간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타임 리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달성할지에 대한 목표의 기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했던 문제, 어쩐지 제가 분명히 이걸 넣은 것 같은데 34번 문제에 있던 그 서치만이 제시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내용까지 보면은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요거 내용 설명해놓고 요거 항목 중에 뭐 설명하는 거냐 요런 문제도 보건행정에서는 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업무량, 노력이라는 거 우리가 보건 사업을 통해서 얼만큼의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업무량에 대한 평가, 노력 말 그대로 업무량이 얼마였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차량 몇 명 했는지 요런 것들. 그다음 성과라는 거는 투입된 노력에 의한 결과,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몇 건의 환자를 발견했지 성과가 얼만큼이었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성과의 충족량, 우리가 앞에서 성과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결핵 환자를 몇 명 새로운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발견한 만큼 그 성과가 충분한 건가? 과연 우리 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필요한 내용 중에서 충분한 만큼의 성과를 낸 건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 있는 사업이 얼마나 수요를 충족했느냐, 얼마나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앞에서의 성과 평가는 단순히 성과량이 얼마인지만 본 거고, 성과의 충족량은 그 성과량이 수요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충분한 건가? 그것까지 본 거죠. 그다음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투입 대비 산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들인 비용,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거 대비 결과가 어떤지를 보는 것, 효율성이겠고요. 마지막 업무 진행 과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했고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했는지까지 평가하는 방법이죠. 미국 공중보건협회에 5개 있었어요.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충족량,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 다 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자, 사업의 적합성. 자, 우리가 선정한 그 사업이 적합하냐. 여러 가지 보건 문제가 있는데 정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느냐를 보는 것. 사업의 충족량. 그 문제의 크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이 투입이 됐느냐. 사업량이 충분하냐. 보는 거. 사업의 효과성은 목표 달성했는지 보는 거겠죠.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사업의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겠고요. 부수적인 효과,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좋은 효과일 수도 있고 나쁜 효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평가하는 걸로 제시한 게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죠. 34번 문제까지 봤고요. 35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우리 공중보건 역사인데 35번부터 아마 65번까지인가가 다 서양 공중보건 역사에 거의 30문제. 뭐냐면 공중보건의 역사는 거의 기본적으로 한 문제 깔고 가는 문제예요. 하나는 나와요. 근데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미 아마 외울 필요 없이 정리가 거의 되어 있을 거라고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그렇게 믿고요. 보실게요. 먼저 발달 순서. 자, 요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자, 보시면은 제가 중세기, 우리가 기본을 하던 게 고대기, 중세기, 그다음에 고중, 여학발. 누가 어떤 학생이 기출 문제 복원하는데 어떤 학생이 딱 그 문제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고중, 여학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현대기로 하기도 하고요.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가 여명기, 근대기는 확립기, 그리고 현대기는 발전기. 근데 요즘 최근에는요,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가 좀 더 자주 나와요. 그 단어가. 그래도 근세, 근대 나누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거 우리 심화할 때 아마 한번 제가 정리를 했을 텐데, 얘네들 중에서 특히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시기를 나눠서 중상주의 시대냐, 계몽주의 시대냐, 위생개혁기냐, 요거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중상주의, 여기 지금 정답은 2번이고요. 중상주의, 계몽주의, 위생개혁기로 넘어가는데,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상인이 가장 대빵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상업이 막 발달해서 무역, 그래서 막 여러 나라끼리 해상 무역하고 막 이러던 게 가장 집중되던 시기였고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아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좀 깨어나자. 계몽이에요.
위생개혁은 산업혁명과 함께 같이 그 노동자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위생을 좀 개혁하자, 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심화이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중상주의가 그래서 1500년부터 1760년까지를 중상주의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이후고 요 시기에는 그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질병, 괴혈병 문제가 가장 요 시기에 건강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 그다음에 라마찌니 산업보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상주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요? 산업보건 노동자 질병론이 1700년이었으니까 요 시기에 들어가겠죠. 계몽주의 시대를 1760년부터 1830년까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 근세기 여명기를 좀 자른 거죠. 여명기를 조금 자른 거고, 이제 계몽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필리핀의 정신병 환자 해방 요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들, 그 프랭크 독일의 의사경찰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공공정책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요 의사경찰 개념이 뭐예요? 프랭크의 전의사경찰 체제, 보건학 저서.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계몽주의 시대인 거고, 제너의 우두종두법이 시기적으로 요 시기에 들어가요. 1798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보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노동자 위생 문제 심각해지면서 위생개혁 운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에드윈 체딕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830년부터 75년까지 근대기 초반, 확립기 초반까지가 요 시기로 들어가서 영국의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 공중보건법 제정, 주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위생개혁 운동까지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기, 중세기, 중상주의, 계몽주의, 위생개혁기. 그래서 여기가 뭐 중상주의, 그 다음에 여기가 계몽주의, 위생개혁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사실 근데 교재마다 좀 달라요. 역사를 구분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그 위생개혁기 안 나누고 중상주의, 계몽주의 로만 구분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눈다라는 거 다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 36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35번은 정답 2번이고, 36번 중세기에 유행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중세기에는 요거 좀 문제가, 중세기에는 그 전염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유행한 전염병과 거리가 먼 걸 고르래요. 그럼 중세기에 굉장히 많은 전염병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이 됐었다라는 역사적 우리 흐름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나병, 콜레라, 그리고 패스트였죠. 이 세 가지였고, 폐결핵은 산업혁명 이후에 주로 방직 공장, 이런 노동자들 그런 환경 위생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폐결핵은 이제 산업혁명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정답은 1번이죠. 37번. 그래서 나병, 콜레라, 패스트 중에서 그 중세기에 많이 유행했는데 특히 나병, 콜레라 같은 경우는 십자군 원정과 함께 유행이 됐었고, 패스트는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함께.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 사람의 이동이에요. 사람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전파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만 살고 있으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오면서 어느 질병에 대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 저쪽 지역에는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 우리 질병을 거기다 전파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걸리는데 얘네만 걸리는 거, 또는 반대로 우리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는 면역력이 없죠. 근데 갔다가 그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전쟁에 그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전투력이 아니라 전염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갔다가 원정 갔다가 전염병 걸려서 군인들 다 죽고 그런 문제가 사실 많았죠. 37번 중세기 공중보건 특징 아닌 것, 선패스트 등 전염병이 만연했다. 그래서 선패스트에서 이제 더 심해지면 그게 사람 간에 전파되는 폐패스트까지 간 거죠. 검역을 실시하였다. 검역 중세기, 그래서 패스트의 유행과 함께 1348년 그 정도에, 그래서 패스트 유행 시기가 언제냐면은 1347년부터 48년이에요. 이때 패스트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검역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한 검역법, 검역소가 제정이 되고 설치가 된 게 1383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검역을 실시했고,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 두었다. 어때요?
중세기에 건강의 책임을 개인이 두었다. 아니에요. 뭔가요? 한번 가볼게요. 종교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어때요? 중세기에 종교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죠. 유행병이 만연하여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건 어때요? 답을 뭐로 골랐어요? 5번? 또 3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죠. 자, 유행병, 에피데믹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 알잖아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그럼 중세기가 아니라 고대기겠죠. 유행병이 만연한 거는 중세기지만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거는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 아마 보기에 만약에 히포크라테스가 유행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면 맞죠, 이건 알 거예요. 근데 이걸 히포크라테스를 빼버리면은 중세니까 왠지 그럴듯한 느낌으로 푸시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끌어와야 되죠.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두었다. 왠지 뭔가 문장이 그럴듯하니까 중세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중세기의 지금은 어때요?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이, 집단이 사회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이때까지 아프면 지 탓이에요. 아프면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가 걸린 거죠.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개인에게 책임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죠. 다음 38번. 공중보건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와 설명 옳지 않은 것. 코흐, 콜레라균 발견. 어때요? 코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해서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했다라는 거.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집트가 발원지였어요. 그래서 파스테르의 연구팀, 그다음에 코흐의 연구팀이 거기로 각각 가가지고 콜레라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코흐가 이겼어요. 그래서 콜레라균을 먼저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업적이랑 이렇게 쌓여가지고 노벨 생물학상 뭐 그런 것까지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흐 결핵균 발견 1883년이었고요. 파스테르 미생물설 주장했다. 맞는 설명이죠. 2대 미생물 병인론자, 세균 병인론자 코흐 파스테르죠.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1880년에 닭 콜레라균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닭 콜레라균. 사람의 콜레라균은 코흐가 발견한 거고, 페텐쿠퍼 위생행정 확립. 어때요? 위생행정은 누가 확립했어요? 위생행정 하면은? 누구? 그쵸. 프랭크. J.P. 프랭크, 요한 피터 프랭크가 이게 뭔 내용이에요? 독일에 의사경찰 개념을 도입이 된 거. 독일에서 의사경찰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게 프랭크의 보건학 저서 전의사경찰 체제가 발표가 되면서 프랭크는 이 시기에 사실 뭐랑 저기냐면은 제국주의에서 왜 되게 많이 유럽에서 되게 많이 침략해서 식민지 건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식민지 건설할 때 제일 먼저 그 식민지 국가들의 건강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행정, 위생행정에 확립하면은 프랭크예요. 위생행정 확립, 프랭크. 그래서 최초의 보건학 저서를 집필한 사람이 프랭크였죠. 페텐쿠퍼는 위생행정이 아니라 실험위생 확립했던 것. 실험위생. 존 스노우 콜레라 역학조사 언제였어요? 1855년. 그래서 확립기 제일 처음 시작이 존 스노우로 시작이 됐었죠. 그럼 옳지 않은 건 3번이고, 공중보건 역사 중 가장 최근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최초의 검역법이 제정이 됐다. 1383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검역법이 제정이 되고 검역소가 설치가 됐다라고 했고요. 최초의 공중보건법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에서 언제? 1848년에 이거 누구의 영향으로? 에드윈 체딕의 영향으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죠. 노동자 질병보건법 이건 뭐예요? 누구? 비스마르크 노동자 질병보호법 1883년이었죠. 우리나라의 위생국 설치 언제예요? 1894년이에요. 1894년. 그래서 가장 최근 1894년 고종 31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보건행정기구,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보건행정기구라고 하면은 위생국이고, 그게 1894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보기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 질병보호법이 가장 요 중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요 연도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연도가 이거 다 지금 여기 나온 것들 2번, 3번, 4번 다 연도 중요해서 제가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 드리는 연도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보건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연도 1894년 고종 31년에 이 위생국이 설치됐다라는 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40번 공중보건 역사 중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고대기 이집트 시대의 바빌로니아 시대에서 있었던 법전이고, 이 법전에 그런 것들, 의료인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면은 손을 자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죠. 패스트 유행했던 게 1347년부터 48년까지 중세 유럽에 쭉 유행을 했었고, 중세기 라마치니의 직업병 저술,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책을 편찬한 게 1700년, 여명기죠. 여명기. 존 스노우의 콜레라 감염설 1855년 확립기였죠. 그러면 가나다라. 정답 1번. 요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저는 연도까지 같이, 연도가 명확한 것들은 연도까지 불러드리는데, 사실 요런 순서 문제 나올 때는요, 보통은 이제 고대기, 중세기, 근세, 요거 하나씩 넣어놔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한식 있게 섞여 있더라도, 여명기 같은 경우는 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주로 제일 초반에 있었던 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거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연도를 몰라도 보통 이 순서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좀 익으라고 계속 연도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가끔은 그런 연도를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 옆에 다 적으면서 보세요. 그래서 41번 보건학적 주요 사건과 내용이 역사적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 장기설 하면 고대기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주장이 됐고, 우두종두법 언제예요? 여명기구 몇 년이었을까요? 우두종두법은 되게 자주 나와요. 연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자주 나와요. 1798년 1798. 그래서 순서대로 아니고 17하고 98만 바뀌어있죠. 1798 제너에 의해서 우두종두법 1798년 여명기였죠. 최초의 검역법 제정 1383년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최초의 공중보건법 엄청 자주 나오죠. 언제예요? 1848년 어디에서? 영국에서 여명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두종두법이나 공중보건법 제정은 둘 다 여명기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여명기 가장 마지막을 장식한 게 뭐예요? 에드윈 체딕과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이 가장 여명기의 끝이다라는 거, 그리고 확립기의 시작이 존 스노우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 3번이죠. 다음 42번 보건학 역사에서 확립기에 있었던 사건. 그럼 확립기니까 언제예요?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우리는 확립기라고 했어요. 레미엘 시터기 미국 보건 분야 지침서를 작성했다. 이미 연도를 1842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죠. 여명기에 대한 내용이죠. 얘는 패튼 쿠퍼가 민헨 대학의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죠. 1866년 창립이 됐고요. 1866년에 보건소제도 확대 보급과 국가 간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보건기구가 발족했다. 국제보건기구 WHO 언제? 1948년 발전기, 현대기겠죠. 방역의사, 빈민구제의사, 경찰의사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중세기에 대한 설명이죠. 왜 방역의사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전염병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방역 활동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방역의사예요. 그래서 이런 게 활동한 건 중세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정답 2번. 43번 공중보건 역사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 대부분 위생 문제나 보건사업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취급하였다. 자, 이것만 봐도 중세기에 대한 설명이죠. 흑사병으로 불린 페스트가 대유행해서 환자를 추방하거나 격리하거나 교통 차단 조치했고, 자, 프랑스에서 검역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검역소가 설치된 것. 중세기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2번. 44번 예방의학 사상이 싹튼 시기가 언제예요? 예방의학 사상. 예방의학 사상, 여기서 먼 산들을 볼 줄이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방의학이 뭐예요? 예방의학, 뭔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거예요. 뭘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그래서 예방의학 사상이 싹텄, 이거 우리 중요하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세기에는 어떤 사상이 싹텄어요, 그러면은? 공중보건 사상이 싹텄죠. 그래서 근세기 끝이 뭐였다? 공중보건법 제정.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 문제,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를 국가가 관리해야 되겠구나. 공중보건 사상이 싹텄어요. 자, 그 이후에 파스테르와 코흐가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백신도 만들어내고 소독법도 만들어내고 뭐 무균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환경위생 이런 거보다는 개인위생, 질병 예방하면 돼. 그래서 예방의학의 사상이 싹튼 시기가 바로 근대기, 황립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예방의학 사상이 싹튼 건 황립기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황립기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되었다.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고, 종두법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종두법, 우두종두법 언제? 1798년에 누가? 제너가. 여명기죠. 검역법 언제예요? 중세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이건 어때요? 사회보장제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가 뭐예요?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질병보호법. 언제예요? 1883년 황립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을 조금만 바꿔서 내면은 헷갈려져요, 문제가.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문제를 이렇게 조금 꼬아서 냈거나 조금 말을 돌려서 냈을 때 풀 수가 있어요. 정답 4번이고요. 다음 45번. 다음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건 라마찌니 직업병에 관한 집대성 노동자 질병론을 발간하였다. 언제? 여명기였고 연도는 언제였어요? 자꾸 여러분들도 저처럼 입으로 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1700년, 그렇죠? 라마찌니 질병론, 노동자 질병론 1700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이건 중요하죠, 연도까지. 문제로,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 최초의 사회보장 단독법이 제정이 된 게 미국이고, 언제? 1935년이었죠. 1935년. 다음 독일의 세균학자인 코흐가 결핵균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뭐 1882년이에요. 결핵균 발견이 1882년이고 콜레라균이 1883년이에요. 근데 뭐 균 발견한 연도까지 막 묻진 않지만 코흐가 그 황립기에 1800년대에 이렇게 균들을 발견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에드윈 체딕의 열병조사 그걸 통해서 영국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 발표된 거 언제? 1842년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 뭐 연도를 다 몰라도 라마찌니와 가와 라는 같은 시대죠. 여명기. 여기 같은 시대지만 라마찌니는 1700년대 그리고 그 에드윈 체딕의 열병 보고서는 근세기, 여명기 가장 마지막 1842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세균학자 코흐에 의한 거는 황립기니까 당연히 세 번째가 되겠고,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은 현대기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가라, 다나. 정답 2번이죠. 46번. 존 그란트가 사망표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거 어느 시기예요? 사망 통계. 그래서 최초의 보건 통계 하면 존 그란트. 여명기에서도 거의 초반이었어요. 1662년. 1662년. 그래서 존 그란트의 사망 통계는 우리가 보건 통계 할 때도 잠깐 거론이 됐었고요. 인구 보건 할 때도 잠깐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 근세기 여명기에서 가장 초반에 있는 게 존 그란트예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 연도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얀센에 의한 확대 현미경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존 그란트. 그래서 1662년이었고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 자, 나 하프킨 모르겠는데요. 콜레라 백신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콜레라는 언제 발견이 됐어요? 황립기에 코흐가 아까 1883년에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단 늦게겠죠. 그럼 몰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고 40일간의 입항 금지를 실시하였다. 어때요? 이거는 중세기에 들어가죠? 1343년.
중세기에 그 패스트 유행할 때 WHO가 발족했다? 현대기죠. 1948년. 그러면 내가 하프킨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우선 존 그란트의 사망 통계가 제일 처음이다라는 건 처음이 아니라 그 검역소 다가 가장 처음이다라는 건 알 거고, 그 다음이 존 그란트의 사망표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했을 수는 있어요. 잘 몰랐으면은. 근데 하프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업 때 이제 그 필기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하프킨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누구냐면 파스테르 연구소에 근무하던 파스테르 후학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1889년에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1889년에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1893년에 캘커타 지역의 콜레라 대유행할 때 이 백신을 써서 원래 콜레라에 의한 사망률이 한 20에서 40% 됐었는데 그걸 2%로 줄였어요. 업적을 세운 거죠. 사실 이 이전에 콜레라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스페인인가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안 알려줬어요. 자기네만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하프킨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학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콜레라 백신 발견한 사람을 하프킨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1889년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나라. 정답 2번이죠. 그래서 몰랐어도 콜레라균 발견, 여러 가지 백신 발견에 의해서 예방의학 사상이 싹튼 거, 백신이 개발이 됐던 거 다 확립기 정도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유추해서도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 47번.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저서를 남겨서 직업병 체계를 마련한 사람. 라마찌니였죠. 라마찌니. 다음 48번.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세계보건기구 창설 1948년 현대기 발전기. 코후의 결핵균 발견 1883년 확립기. 베니스와 마르세유의 검역이 시작이 된 게 그 패스트가 유행하던 1347년부터 48년 사이에 중세기에 검역이 시작이 됐죠. 존 그랜트의 인구 출생 사망 분석한 게 1662년 여명기 초반이죠. 그래서 뭐 연도를 몰라도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로 넘어가니까 달아 나가 정답 1번. 다음 49번. 공중보건 역사에서 확립기의 학자와 업적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럼 확립기를 찾아야 되고 학자와 업적의 연결도 봐야 되겠죠. 비스마르크 확립기예요. 비스마르크 1883년에 노동자질병보호법, 그러니까 확립기 최초의 노동자질병보호법을 제정했다. 1883년에 에드윈 체딕 열병보고서를 발표했다. 업적은 맞는데 확립기가 아니라 여명기에 대한 내용이죠. 존 스노우 콜레라의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해서 발표해서 최초의 기술 역학을 시행한 것 1855년 확립기 가장 처음이었고요. 파스테르 저온 살균법 개발.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50번. 열병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해서 보건정책위원회가 설치됐고요. 영국에서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체듀익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에 설명이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프랭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프랭크는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아니라 전의사 경찰 체제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관여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한 거고, 그 설명이 있다고 해서 에드윈 체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행정 기틀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드윈 체딕에 대한 설명이고, 프랭크가 바로 보건학 저서, 최초의 보건학 저서, 전의사 경찰 체계를 집필한 사람. 존 스노우는 콜레라 역학조사했고요. 1855년 패텐쿠퍼 실험위생학, 그래서 미넨 대학에 1866년에 위생학 교실을 만들었고, 파스테르는 저온살균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생물들 발견하고 예방법 발견한 대표적인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죠. 50번의 정답은 3번. 51번. 공중보건 발달사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시기, 제너의 우두종두법 언제예요?
여명기 근세기 1798년 라마찌니의 노동자 질병론, 근로자의 질병이라는 직업병에 관한 저서 출간 여명기 1700년이죠. 스웨덴에서 최초로 국세조사를 실시했다. 요거 못 보던 것 같은데요. 못 본 건 아니에요. 우리 인구보건에서 했던 내용이고 1749년에 스웨덴에서 최초로 국세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1749년이니까 얘도 여명기 비발디 파크. 자, 비발디 파크 우리 합격한 다음에 갑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자기의 핸드폰을 한번 확인하고 무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 여름에 합격할 테니까 여름에 합격할 테니까 오션 월드 가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우리 스키장 갑시다. 근데 스키장 좀 요즘 사고가 나가지고 좀 그쵸. 제가 옛날에 스키장 간다 했다가 저희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망한 뉴스가 매년 하나씩 나오니까 제가 그때 30이 넘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 때렸어요. 스키장 간다고. 장난 아니죠. 자, 그랬어요. 자, 한번 웃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 그 수업할 때 핸드폰은 꼭 소리 안 나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국세조사 1749년이라고 했고, 존 그란트의 출생 사망 통계 보고 최초의 보건 통계, 존 그란트의 보건 통계 1662년 여명이 가장 초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여명기에 대한 내용이죠. 52번 최초의 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 체제 누가 썼어요? 프랭크, 요한 피터 프랭크, J.P. 프랭크가 썼다. 뭘 주장한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자,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위생행정,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누구예요? 베버리지 보고서. 그쵸. 베버리지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무슨 의미예요? 사회보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별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살 수 있게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라는 그러한 보고서였죠. 그래서 마련이 된 게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고, 미생물 병인설 하면은 코우와 파스테르를 생각할 수 있겠고, 최초의 국세조사는 방금 위에서 했죠. 스웨덴에서 1749년에 최초의 국세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이죠. 52번까지 봤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아직 또 역사 문제가 더 나오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역사 문제 이어서 또 볼게요.